반갑습니다. 이렇게 4개 주제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좀 공간 트렌드를 바라보는 그런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스타벅스를 좀 팔로우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공간 비즈니스를 많이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인데, 이것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공간을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가 3번째 주제고, 그래서 제가 끌리는 공간을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4개 주제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사실 이 분야 들어와서 어려웠어요. 건축하고 디자인인데요. 이 양반들이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서 무슨 공식 같은 걸 안 만들어줘요. 저는 아무래도 경영학, 경제학을 공부했으니까 이게 좀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같이 일하다 보면 이분들은 가미되는 예술가 성향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헌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끌리는 공간의 기준이 뭔지, 왼쪽이 공간이고 오른쪽이 거리, 도시인데요. 흔하게 접하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경험 얘기 많이 하고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는 앞만 이렇게 봐도 이렇게 딱 와닿는 그런 기준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키워드는 맥락인 것 같아요. 맥락이라고 하는데, 어떤 장소나 공간의 맥락을 알아야지 유명한 책들 들어간다면 그 장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고향이라고 하는 장소랑 당연히 여행지랑은 다르잖아요. 우리 고향이라면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 지나가도 어떤 빈 건물이 아마 아름다워도 스토리나 맥락을 모르면 글쎄 그게 끌리는 공간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원재 박사님이나 이웃도안 연사는 맥락을 얘기하는데, 그 맥락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건축물의 용도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스토리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과 장소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애정이 생기고, 근데 그 맥락을 활용해서 공간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게 가장 공식에 근접한 표라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공간 컨텐츠 어떻게 만드냐 했을 때는 맥락과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해야 되는데, 그 맥락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이제 아마 상업, 비즈니스 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맥락이 뭐냐 했을 때 상업시설의 공간을 보면 제가 아무래도 스타벅스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현대 도시문화는 기본적으로 1980년대에 스타벅스가 새롭게 개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한 커피 전문점, 카페 같은 거 이런 게 사실은 특히 미국에서는 흔하지 않았고, 유럽엔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서울이나 지방 도시 가면 카페는 전 세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냐고 했을 때 처음에 학자들 제3의 공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제3의 공간. 그러면 집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제3의 공간이 스타벅스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게 생각 보면 자기 표현 공간인 것 같아요. 자기 표현 공간.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될 수 있는 공간. 왜냐하면 집에 가면 내가 아들이든 아버지든 그렇고, 직장에 가면 이제 다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카페 가면 온전히 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될 수 있는 공간, 그것도 자기 표현 공간, 아니면 스타벅스 가면서 자기의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한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는 스타벅스 가는 사람들은 뉴요커? 커피 한 잔 들고 성공한 어떤 전문직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 표현, 이런 게 시작된 건데, 점점 가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스타벅스가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합니다.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크리에이티브 공간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보다는 일본에 이게 좀 더 트렌드가 명확합니다. 한국도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3의 공간은 다 아시겠으니까 이 로컬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일본 스타벅스 재팬에 가면 이렇게 스타벅스가 이렇게 동네 지역 문화재를 삽니다. 이렇게 문화재를 사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았어요. 매장도 똑같고 메뉴도 똑같았는데 한 5년 된 것 같아요.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그 동네 랜드마크가 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어요? 그냥 그 동네 문화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를 사서 들어가니까 지금 그 컨셉 스토어라고 합니다. 일본 전역에 저렇게 그 문화재급의 건물을 사서 그렇죠. 그 동네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쪽 왼쪽에 보면 교토의 그 마찌야인데 뭐 이렇게 뭐 자석도 그렇고 매니도 그렇고 전부 로컬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구심점이 되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가장 최근 변화는 이게 긴자의 서클 매장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코워킹을 집어넣는 거예요. 1인실에. 그러니까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도 플랫폼이 되는데 그걸 제가 한번 창조 공간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미래에는 그럼 어디로 갈까? 그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타벅스 이렇게 진화를 보면 저는 그냥 작은 도시로 간다고 봐요. 작은 도시로. 그래서 스타벅스 그 진화를 봤을 때는 뭐 제3의 공간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는 커뮤니티 공간, 우리 크리에이티브 공간에서 작은 도시로 가는데 다른 그 우리나라 로컬 크리에이터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기적인 그 변화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욕구를 지금 5개로 나누었는데 이제 맨 밑에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하고 그다음에 안전이 만족하면 소속감, 그다음에 자존감, 인정 욕구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자아 실현 욕구라고 자기 표현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간을 그냥 대입시키면 돼요. 그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 생리적 욕구를 만족하는 공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목이 마르면 커피에서 커피 마시고 그렇죠. 뭐 다른 건 안 중요하고 일단 나는 목이 마르니까 커피나 차나 마시겠다. 그 다음에 안전 욕구를 만족하는 공간. 당연히 안전해야죠 공간이요. 그거는 뭐 좀 깨끗해야 되고 뭐 기본적이 그리고 자꾸 쾌적해야 되고 뭐 그런 욕구인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스타벅스가 많이 개척한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속감에 대한 욕구. 뭐 아까 말씀한 커뮤니티 공간이니까 당연히 그 커뮤니티에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 그리고 자기 인정의 욕구. 여기도 보면 내가 뭐 성공한 전문직인데 스타벅스 가서 그걸 표현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이 자기 표현,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이게 보면 요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연대와 성장을 통한 어떤 그런 그걸 지원하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창조적인 그러니까 어디 뭐 집이든 오피스든 어디 가든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공간이 돼서 내가 크리에이터라면 자기 컨텐츠를 만들고 거기서 내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환경을 원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만 제공했어야 되는데 이제 기업들이 그렇죠 소속감, 인정 거기다가 자아 실현 기회까지 제공을 해야 되니까 공간이. 근데 이게 공간 문제만이 아닌 거죠. 지금 도시도 그렇고 이런 그 욕구를 만족하지 못하는 도시는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도시가 되겠다니까 어떤 공간에 대한 그 디맨드가 높아지면서 그렇죠. 하나의 작은 도시를 만들기 전에는 이 모든 욕구를 만족하기 어려운 그게 가장 제가 보는 장기적인 트렌드입니다. 이건 1970년대부터 시작된 트렌드인데 서구에서 우리가 보통 그 자아 실현 그리고 자기 표현 욕구를 네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성, 다양성, 삶의 질, 사회적 가치.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간다. 오늘 탈물질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 그럼 물질주의는 그 반대말입니다. 개성의 반대말, 다양성의 반대말, 삶의 질의 반대말, 뭐 조직력, 노력,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욕구. 우리 나라가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나라예요. 근데 우리 기술 변화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 변화도 우리 탈물질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인 거야. 메타버스까지. 근데 우리는 이제 기술을 자꾸 어떤 그 세계관, 그러니까 원하는 세상과 이렇게 분리시켜서 우리는 항상 추격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은 어쨌든 따라가야 되는 것로만 생각했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개념은 우리가 약해요. 근데 실리콘밸리를 보면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을 해방시키고 연결시키는 기술이 이제 70년대 PC부터 시작된 거죠. PC의 반대말은 메인프레임입니다. 메인프레임은 아시다시피 IBM, 덱해서 연방정부나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컴퓨터였는데
개인의 어떤 정보를 그죠? 어떤 정보의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PC를 개발한 거예요. 그 뒤로 살아온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거 쭉 와서 블록체인 다음에 메타버스까지 어떻게 개인을 해방시키는 기술인 것, 또 연결시키는 기술. 어떻게 보면 조직에 가입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고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대기업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이해하지만 계속 푸시를 하면 블록체인까지 가면 결국엔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는 탈중앙화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걸 또 가상 공간에서 실현하려고 하고 이게 메타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실리콘밸리가 원하는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봐요. 저도 우리는 서구 사회를 따라간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자꾸 부인하는데 불가피하다고 보고 가고 있는데 단지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건 미국 실리콘밸리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과연 우리한테 맞는지 우리가 좀 더 우리한테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 좀 다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술 변화가 가치 변화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죠. 거꾸로가 아니고. 네. 자, 그래서 탈물질지 물질지인데 서구 사회는 60년대 굉장히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유럽에서 68세대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카운터 컬처라고 그러고 히피 운동인데 이러면서 70년대 가면서 주류 사회가 그렇죠. 60년대 청년 가치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X축이 성장 가치 이게 물질주의 가치예요. 생존 가치. 오른쪽이 셀프 익스프레션에서 자기 표현 가치, 자아 실현 가치고 Y축이 보면 전통 가치, 그건 주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속 합리성 가치라고 하는데 보면 우리가 비슷한 데 시작됐다가 70년대 북유럽은 전부 45도 각도로 좀 더 자기 표현적이고 좀 더 세속적인 사회로 가고요. 한국은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70년에서 90년대 중반까지. 그리고 일본은 북유럽 모델로 좀 가는 편이에요. 많이 가진 않았지만 2005년 상황을 보면 물질주의 자들이 한국이 86%나 돼요. 탈물질주의라는 14%인데 서구 사회는 보통 50%입니다. 물질주의자가. 근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스웨덴 같은 젊은 사람 좋아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강한 성향의 물질주의자가 5% 4%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거의 과반수가 넘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아주 답답하다, 경쟁적이다, 우리가 항상 불평하고 한동안 헬조선 얘기하는 게 그 본질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물질주의라는 게 돈만 아는, 돈만 추종하는 뜻이 아니고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이 물질주의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물질주의자한테 우리가 다 모범생으로 키워졌으니까. 우리가 때론 저항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모범생을 선호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물질주의자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2005년 통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다르지 않다는 거죠. 50%까지 떨어진다면, 그죠? 물질주의자 사가 여기에 많은 기회가 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는 공간 변화가 이 어떤 물질주의에서 탈물질 넘어가는 전환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선진국 17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안정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선택을 했어요. 다른 나라는 기본적으로 패밀리입니다. 가족. 근데 우리나라는 1등이 물질, 그리고 2등이 건강, 3등이 가족이에요. 하나도 놀랄 일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과연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선진국이 됐고 아니면 공간 비즈니스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MZ 세대 중심으로 모든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성 세대는 기본적으로 물질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차원에서 보면 서구 사회는 사실은 부르주아,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부르주아인데 18세기 되면서 서구 사회는 계속 부르주아한테 저항을 했어요. 19세기의 보헤미안 예술가 중심으로 결국엔 사회주의로 많이 빠지고 그때 당시 미술 공예운동이 해서 이렇게 수공업자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계속 부르주아한테 저항을 했어요. 근데 그 전통이 계속 남은 거죠. 서구 사회는 보헤미안 전통이. 근데 60년대 히피 운동 그리고 보버스 운동, 힙스터, 노마드까지 넘으면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서브컬처가 있었는데
주류 사회에 진입한 어떻게 서브컬처가 저는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책에서 역사를 좀 정리를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86%가 보르조아라는 뜻이고, 우리나라에는 보헤미안, 히피, 보보, 힙스터, 노마드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게, 우리나라 부르주아 사회의 중심지는 여기 바로 여기예요. 강남, 서울이에요. 그러면 서울이 싫다 해서 제주도를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 그죠? 그럼 제주도에 가면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느냐면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보헤미안, 힙스터, 히피, 노마드. 그죠? 그러면 제주도에 가서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르주아인 사람이 제주도 간 거죠. 잘못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이랑 다른 삶을 추구해야지 거기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왜 잘 안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히피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정부는 자꾸 협동조합을 늘려고 하는데 사람들 가치관이 거기랑 일치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제가 히피부터 늘리자. 근데 히피는 그렇게 나쁜 단어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자연과 공동체를 좋아하면 히피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 우리나라 분들도 히피가 꽤 있어요. 공동체랑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 힙스터가 제일 많다고 봐요. MZ세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시 안에서 작은 공간을 운영하면서 그냥 살고 싶은 데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뭐 스케일업해서 큰 기업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골목 상권을 전부 개척을 하는 거예요. 도시 창업자를 힙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장기적인 트렌드 보면 새로운 현상이 하나가 하이텍이랑 하이터치 우리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하이터치, 특히 정부가 하이텍만 강조하는 거죠. 가격, 편리성 하면 되는데, 그 민간에서 하이터치 그 산업이 형성되고 성장하는 거죠. 정부가 하이터치 산업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감 비즈니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가격, 편리성을 추구하면 하이텍, 그리고 경험 공유, 커뮤니티, 아까 말씀한 감성, 이런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면 하이터치인 건데, 사실 한국 도시나 한국 기업이나 메타버스나 예외가 없어요. 하이텍과 하이터치의 이상적인 결합을 추구해야지 한쪽에 치우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정부는 거의 100% 하이텍에만 투자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을 우리가 그동안 변화가 얘기했고, 힙스터나 히피나 보헤미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공간이랑 어떤 관계냐? 그럼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간적 범위는 동네예요. 동네. 두 번째, 어떤 신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세대 같지 않고 청년 세대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만든 수제,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만든 거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다는 아니에요. MZ세대도 그렇지만 이런 로컬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디 가든지 그 지역의 정체성, 현지인처럼 현지 문화를 경험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MZ세대는 여행할 때 해외 가던 국내에 남던 항상 로컬 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체성 산업을 키우지 않으면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나 우리나라 그 지역에 가더라도 이 공간 비즈니스가 전부 이렇게 로컬을 어떻게 하든지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에서. 자, 그러면 오프라인 제가 보는 트렌드는 어떻게 가느냐? 결국에 로컬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은 인정 안 하고 있는데 안 인정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 이태리 얘기하면 우리가 19세기부터 백화점, 쇼핑몰, 이커머스에서 옴니 채널로 간다고 하는데, 비슷하게 상권을 보면 중심 상권, 서구나 우리나라나 옛날에 그냥 중심 상권밖에 없었어요. 명동밖에. 그 동네에는 근린 상권, 가게점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쇼핑을 안 하면 중심 상권을 갔는데, 50년대부터 미국이나 한국에 이렇게 동네 상권들이 좀 외곽에 서버브라고 그렇고 이제 동네 상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도 골목 상권 현상으로 해서 이 동네 상권이 여행지가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골목길 자본론이라고 쓴 책인데, 그래서 서울에 거의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골목 상권이. 그리고 이제 또 낙후된 지역을 재생해서 하는 뉴욕 같은 데 가면 첼시나 이런 데 가서 옛날에 공장 지역, 창고 지역을 재생하는 도시 재생 상권이 생기고, 우리나라도 성수동 같은 데가 그런 거죠. 창고 지역이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눈길을 끌리는 장소가 된 거죠. 근데 최근 현상은 직주락 센터라는 거죠. 그래서 성수동도 작은 도시가 돼야 되고, 연희동도 작은 도시가 돼야 되고, 여기다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일, 생활,
놀이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걸 술세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멀리 안 가요, 더 이상.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우리 동네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동네 경쟁력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마워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집 바깥에 걸어 나가서 병원 있고 뭐 약국 있고 보건소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나라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감기 걸렸으면 그냥 나가서 의원에 가서 진단받고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에 약 산다는 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 뭐 1주, 2주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게 동네가 강한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근대 도시인데 19세기 이후에 우리 근대화하면서 다 동네 중심으로 우리가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네가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쇼핑센터의 미래를 보면 뭐 쇼핑센터 미래도 보면 그 키워드가 목적지, 가치, 지향, 주상 복합, 혁신의 중심지, 하나의 도시가 되는 뜻이에요. 쇼핑센터도. 그러니까 스타필드 자꾸 스타필드 타운이라는 걸 자꾸 만들어서 스타필드는 하나의 도시로 만들려고 그래요. 주거지도 넣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메인 스트리트 그 아메리카라는 그런 이게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주로 이제 중심 상가인데 작은 그 도시에 중심 상가도 하나의 다 여기 뭐 경험, 로컬 연결, 사회적 책임 추구하면서 하나의 도시 직주락 센터가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 시설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골목 상권, 주거지 상권, 변두리 상권, 직주락 센터가 생기면서 상업 시설 플러스 주거 시설, 업무 시설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로컬의 어떤 고유한 문화를 창출할 수가 있는 게 결국엔 직주락 센터가 왜 필요하냐? 문화 창출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울 상권을 제가 보는 기준은 당연히 콘텐츠. 젠트리피케이션 얘기 거의 얘기 안 해요. 제가 여기 이 분야 들어오기 전에는 상권의 그 흥망성들 임대료로 설명했는데 요새는 기자들도 안 그래요. 콘텐츠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이 새로운 콘텐츠로 부활했다. 그리고 삼청동은 콘텐츠가 낙후돼서 쇠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옛날처럼 임대료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만큼 콘텐츠 중심. 그게 맞는 거죠. 이론적으로. 어떻게 임대료가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임대료는 어떤 공간이나 상권의 경쟁력을 영향을 미치는 뭐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공간 안전이 중요해서 사실 압구정동이나 성담동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테라스 빌딩 때문에 테라스 빌딩. 그래서 지금 뭐 강남 아니고 그 강북에서도 신축 건물은 거의 테라스 건물이십니다. 뭐 프롬나드나 뭐 테라스나 뭐 루프탑이나 해서 그 공간 안전 때문에. 그 마지막이 직주락 근접에서 요새는 변두리 상권들이 지금 활력을 유지한다는 거죠. 주거지 근처에서 많이 창업을 합니다. 근데 이 골목 상권 현상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간 그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오프라인 상권이라고 생각하고 유일하게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에 시작됐는데 당시에 홍대 가로수길 때는 삼청동에 시작했고 지역에는 한옥마을에 시작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학자들은 아직도 그렇게 크게 연구하는 주제는 아니에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공자도 아닌데 그냥 책을 썼어요. 전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데 그 동네 서울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동네를 천지 개벽을 시키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황리단길 한번 가보세요. 근데 전주 한옥마을도 어마어마해졌어요. 그 전주 원도심이 전체가 뭐 갱리단길, 뭐 동문길, 한번 현무길에서 이 원도심 전체가 다 골목상권. 이게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떠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끌리는 공간. 거기서 사람을 모으니까. 경주 같은 데도 보문 관광단지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에요. 황남동 황리단길.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언급을 했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않았다.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데는 아닙니다. 6가지. 그러니까 문화지구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자원이 풍부해야 되고 임대료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기업가정 창업이 활발해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거는 보행 접근성, 자동차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다 좋아야 되고 일단 골목이 풍부해야 되고 특색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통 골목상권의 반대말은 먹자골목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되게 다 몰라요. 골목상권이 어딘지. 주차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전통시장이 항상 어디 가든지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컨텐츠만 있으면 지옥까지 따라가는 게 요새 그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 안 갖고 가요. 근데 성수동 가서 주차한 데다가 불평하는 사람은 애초에 성수동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차장 없이도 충분히 손님을 모으기 때문에 뭐 전혀. 그리고 핵심 업종은 4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공간을 뭐 빌딩이든 뭐 벌판에다가 조그만 뭐 이렇게 어떻게 스페이스라든 4개는 들어가야 돼요. 독립서점, 베이커리, 커피 계속 사업습니다. 그래서 작은 동네도 4개로 시작하고 이 골목상권 역사 보면 이 4개 업종이 가장 중요하고 이 4개 업종이 풍부한 동네가 골목상권이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어야 되는데 2세대 넘어가면서 이 골목 안에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커뮤니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공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코워킹, 콜리빙, 뭐 라운지, 살롱에서 사람을 이렇게 모아야 되니까 팬덤을 구축하든지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되는. 그러니까 1세대는 전부 이런 업종이 주축입니다. 1세대라는 건 홍대, 뭐 성수동 이런 데가 이태원 가면 F&B가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게 이 2단계 거쳐가면 여기에 이제 어른들이 아는 회사들이 들어가는 거, 스타트업 들어가고 패션이나 뭐 화장품 기업들 이런 식으로 이제 골목상권이 어떻게 보면 산업 생태계가 되는 거죠. 창조 산업 단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동네가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되고 대기업이 되면서 네이버나 당근마켓 자꾸 동네 가게를 연결시키고 동네 가게와 주민을 연결시킵니다. 하이퍼 로컬 서비스라고 그러고 그 동네 안에 대기업들이 자꾸 엮으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구축하려고. 그리고 정부도 상권관리 차원에서 상권관리기구를 도입하니까 어떻게 보면 동네가 하나의 기업으로 그룹으로 활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기기가 어렵죠. 연희동을 이기기가 어려운. 연희동은 뭐 수많은 자원이 들어가서 만든 연희동만의 분위기가 있고 문화가 있고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를 해갖고 벌판에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그 상권에 대해 변화에 대한 제가 로컬 브랜드 상권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국정과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로컬 브랜드 상권을 키우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 어떤 상권이 잘 되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유형의 로컬 브랜드가 집적된 독립기업 중심의 상권이 로컬 브랜드 상권이면 지금 제가 한 13개 정도를 제가 추려왔는데 망원동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망원동 하면 제로 웨이스트나 비건 디자인숍들이 모여 있어요. 연희동은 제가 보면 킴포크.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물론 아까 F&B 기본적인 건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그런 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럼 우리나라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테일이나 소비재 산업의 새로운 브랜드는 골목상권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벌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컨텐츠가 있는 상권 공간이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드리는데 경제적으로. 그러면 이 다음 단계에서는 직주락 센터가 된다. 그래서 상권이 뜨면 사람들이 거기 근처에 살고 싶어해요. 그리고 직장도 거기로 옮기고 싶어서 회사들이 일단 옮기고 그다음에 이사를 가면서 예를 들면 연남동이나 뭐 성수동에는 다 거기서 사는 거 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10년 전에는 직주락센터가 강남 하나였는데 지금은 3개 더 늘어났어요. 이게 마영성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동네 취향도 이런 테스트도 있고 나한테 어울리는. 그러니까 동네의 서열이 많이 무너졌어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그래서 동네도 보면 제가 6개 라이프 스타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도 예술가 동네, 힙스터 동네, 뭐 보보 동네, 뭐 부르주아 동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주거 지역의 상권이 잘 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여서 그래서 트렌드가 강북으로 옮겼다는 거죠. 강남이 아니고 이제 주로 이제 용산, 성동구 얘기하는데 마포도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심지입니다. 홍대 지역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용성이라는 현상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강남 상구 마용성 6강 체제입니다. 서울은 지금. 2016년에 6강 체제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1번이 어디냐면 강남구, 그다음에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그다음에 마포구, 성동구였는데 2016년 이후로 이 순서가 안 바뀌고 그냥 용산이 3등으로 올라간 정도 2019년에.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쪽에 파란색이 마포인데 마포가 2006년에 강남구 아파트 가격의 47% 정도 됐어요. 그게 2019년에 6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역 발전에서 이건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서울의 강남북 격차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지금도 심각하고. 그런데 강남구 대비 마포가 그 격차를 12%지 포인트 줄였다는 건 거의 기적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60%밖에 안 되니까 너무 위협 안 받으셔도 돼요. 강남에 사시면 뭐 충분히 1등이에요. 하지만 다른 지역들이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가 강북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느냐? 마형성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형성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갔냐면 결국엔 락직주 순서에서 골목상권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교동에서 시작된 홍대 상권이 마포구 전체를 삼켰습니다. 이태원으로 시작된 용산구 전체가 이태원이에요. 아시는 용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용리단길, 은행나무길 가시면 용산구 전체가 효창공원까지 해서 이태원이 됐고 성수동은 자체가 굉장히 커요. 반 정도가 성수동이에요. 거기다가 뭐 뚝섬이나 왕십리 넘어가면서 금호동 넘어가면 성동구도 이제 전체가 골목상권이 된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방에는 전주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도심 전체가 골목상권이 돼야 된다. 첫 번째죠. 그러면 그렇게 작은 디자인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전을 해요. 그러면서 직장들이 거기로 일하러 가고 그러면서 이사까지 가고 거기 그때쯤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일반 사람들도 이사 가고 학원까지 들어간 건 마포가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직주락 센터가 된 겁니다. 마용성이. 그래서 노도광은 찬스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 아파트만 보면 마용성 다음에 어디예요? 노동광이죠. 노도광. 골목상권이 없는데. 거기에 그 공릉동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공릉동 경춘천 숲길이 노원구 전체를 삼킬 일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지방도 그렇고 골목상권부터 넣어야 된다는 게 저의 지역 발전 전략이고.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하는데 보시면 이거 여기도 보면 사실은 로컬이 굉장히 강해져서 이제 커피나 베이커리는 다 동네가 강해요. 대기업이 지금 철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철수했고 맛집에서 시작했지만 그게 지금 뭐 소품이나 마켓, 패션 쪽으로 넘어가면서 로컬 브랜드가 강해진다. 그러니까 로컬 콘텐츠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건 다 로컬에서 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로컬 브랜드 제가 소개해드렸고 여기에 이제 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아까 말한 로컬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로컬을 크리에이트하는 사람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주로 공간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지역 옛날 같지 않고 지역성을 어떻게 하든지 구현하려고 하고 여기다 커뮤니티를 구축하려고 하는 지역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컬한테.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되게 잡지로 많이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로컬 창업을 하려면 동네 컨텐츠를 이해하려면 잡지를 그렇다고 상업적으로 잡지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블로그라도 해서 우리 동네에 누가 돈을 잘 버는지 알아야 돼요. 어떤 컨텐츠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연인지 뭐 제주상해가 제주 매거진 인을 발행하는 데고 어반 플레이 잘 되는 데는 되게 잡지로 시작한다. 그리고 보면 이게 동네가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 나와 동네 정체성 일치시키는 거예요. 대림 미술관은 서촌이다. 그리고 다양한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기법을 써서 자꾸 동네를 끌어들이려고 내 공간으로 상생하려고 교회까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교회까지. 그래서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담을 다 무너뜨리고 동네 지도만들 카페 만들고 보행로 만들고 해서 커뮤니티랑 자꾸 상생하려고. 그렇게 뭐냐면 교회가 지금 신도를 자꾸 잃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교회 강연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앵커 스토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동네에서. 그래서 공간 차원에서 이런 변화가 있고.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드렸지만 스타벅스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간다. 크리에이티브 공간. 그러니까 도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골목상권 가면 로컬 컨텐츠, 동네가 생성하는 공간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6가지로 제가 정리해드렸고요. 5가지로. 그다음에 직주락 센터가 된다. 문화를 창조하려면 코워킹 집어넣어서 크리에이티브 공간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한 작은 도시를 만든다는 건 결국에 키워드는 하이퍼 로컬 타운, 크리에이터 타운에서 크리에이터들이 모이는 동네를 만들어야 돼요. 내 공간으로. 이제 로컬 스티치가 그렇게 갖고 있고 어반 플레이가 이미 그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에이터 타운이라든가 하이퍼 로컬 타운을 만들겠다. 또 대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이런 때 여기서는 대기업은 로컬 크리에이터랑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전국에 로컬은 3,500개 있습니다. 전국에 읍면동수가 3,500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군구가 229. 그러니까 전국 3,500개 동네마다 로컬 컨텐츠 말 수는 없죠.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랑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메타버스나 다 똑같아요. 대기업이나 도시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지금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로 보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노마드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디지털 노마드의 도시가 미래 도시입니다. 다 거기로 수렴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메타버스 본질을 다시 생각했을 때 가상 공간이든 현실 세계나 자기 표현 공간이 돼야 되고 커뮤니티 공간이 돼야 되고 크리에이티브 공간이 돼야 되는데 결국엔 개인 중심 사회로 가는 거예요. 개인이 조직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기술 우리가 도시가 필요해서 그러면 메타버스와 어떤 현실 세계의 차이점은 확장성 면에서는 더 우월한데 진정성 면에는 오프라인에 약간 뒤지는데 이걸 잘 결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원칙은 똑같다는 거죠. 자기 표현, 상호 교감, 창조 성장이 어떤 공간의 기본 본질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